본문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그 금강경 제2분이 됩니다. 선연기청분인데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어서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법회를 진행할 겁니다. 많이 아시려고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려고 할 때 얻어가시는 소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거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요. 그 금강경 책을 펴시고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장로 수볼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 뭐 요새 장로 그러면 기독교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장로의 뿌리를 찾아가면 아마 불교 쪽에서 온 그런 이야기인 거겠죠. 이게 덕이 높다라는 말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로라는 그 말 뜻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 2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로는 덕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말하자면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던 군자라는 것과 통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군자. 군자라는 이야기는 사서 삼경을 배운 사람들, 특히 논어에는 군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군자의 반대는 뭐죠? 논어에 나오는 군자의 반대되는 상대가 되는 말은 이제 소인배다 이래갖고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삼강오륜 실종 시대가 되면서 군자라는 말이 우리한테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실 속에서 군자라는 말을 우리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군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소인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군자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 대신 요새 불교 쪽에서 이런 말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요새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현대적인 용어고 꼭 깨어있는 사람 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자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군자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있는 사람의 반대는 취해있는 사람이에요. 취해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스스로 다들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깨어있지 내가 언제 취해있느냐. 나는 말짱하게 내 정신으로 산다. 나는 일찍이 취해서 산 적이 없다. 술도 안 먹는다. 근데 그렇다고 너 군자냐 그러면은 군자는 아닌 것 같다. 군자에는 또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 깨어있다라면 반드시 군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깨어있는 사람의 말을 오늘도 좀 더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식이라는 그런 불교 학문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유식. 불교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 유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 철학이라고 할지 기본 인식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마 잠재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꿈이라는 것을 꾸고 꿈꾸다 보면 어쩌다가 미래일을 맞추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수가 있어요. 이 꿈의 세계는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학자들도 최근에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아마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심리학자들한테 잠재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학문의 한 분야로 들어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의식은 소위 육식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하는 법, 아르마리, 소위 얘기하는 번뇌망상, 이것은 다 육식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희노애락 다 육식에 속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인식은 다 육식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소인하고 취해 있는 사람하고 동일한 걸로 보고요. 취해 있는 사람은 현재의식에 사는 사람, 육식에 사는 사람, 이렇게 아주, 요거는 저 나름대로의 분류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분류 공부 많이 하다 보고요. 저는 유식을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도인 밑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생활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요. 유식, 어렵다는 유식책이 저절로 알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식에 대해서는 어디 갔었는지 말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인배라고 하는 것은 취해 있는 사람이고 현재의식에 사는 사람이고 육식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재의식에 사는 사람 좀 실감이 안 난다 설명을 해라 이러실 수가 있죠. 이것은 외부 자극을 바로바로 자기 감정에 나타내는 사람이 현재의식에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존심을 상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했을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랬구먼 하면서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저렇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했을까? 그 말을 듣고 방방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제 껌뻑 죽습니다. 난 이제 망했다. 근데 전 재산이 불이 타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방방방 뛰고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얼굴에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은 바로 현재의식에 사는 사람이다. 외부 자극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나한테 뭘 하면은 화를 내면 나도 맞받아 카운터 브로우를 날립니다. 그것도 바로 빠른 순간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재의식에. 근데 그걸 좀 천천히 한다거나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안 하는 사람은 현재의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잠재의식. 요 7식에 사는 사람이 있고 8식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상당히 군자 반열이고요. 요건 도인 반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6식이니 7식이니 8식이니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느냐. 저도 예전에 말리식, 아라야식 하면 골이 지근지근 아팠어요. 근데 저는 학문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도인 밑에서 너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더라도 네 속의 용심은 굉장히 불순하다. 자, 이 부부끼리 서로 죽기 살기로 만났던 부부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우리는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전생에 살생업보인 수가 많다네요. 속마음은 지극히 왼수의 마음인데 겉으로는 지극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좋아하는 것은 현재의식이고요. 속으로 미움, 살생업보를 만난 그 업보는 칠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용심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인 밑에 있으니까 도인 앞에 가서 부처님 같은 선생님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런 제스처를 잘 씁니다. 그럼 도인이라면요. 진짜 속마음까지 얘가 나를 공경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는 겉으로만 공경하는 척하지 속으로는 선생님 숭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럼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이렇게 다른가? 부부끼리도 서로 못 잊어서 사랑한다 하면서 뭐 며칠 못 가서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할수록 미움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도인 밑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당연히 느끼게 돼요. 그거 모르면은 도인 밑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유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속마음이 바로 칠식이고요, 겉마음이 육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겉마음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외부 경계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웬만한데 화도 잘 안 냅니다. 이게 화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바로 군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현재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뭐 요새 위파사나 해갖고선 잘 지켜본다고 하죠. 그걸 깨어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파사나 하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누가 옆에서 그냥 딱을 하는데 딱 이면요, 화를 벌컥 내요. 벌컥 내니까 못 지켜봐요. 누가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된 스님을 정말 잘 깨어있는 사람인가 안 깨어있는 사람인가 하고 테스트를 하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문하는 데 가서 정말 딱으로 한 대 딱 때렸대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 딱으로 맞은데 전혀 관계치 않고 그대로 법문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위파사나 한다고 잘 지켜본다고 해서요, 누가 옆에서 자극을 가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는 못해요. 받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잠재의식에 사는 사람, 그리고 군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눈앞에 모르는 것만 질문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합니다. 몰라요. 모르면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당장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요, 저도 질문을 곧잘 했고, 질문한 것을 한때 취미로 생각했던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고 제 질문에 선생님이 당황하는 것을 한때 즐겼던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습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다가 어느 때 집에 와서 봐요. 그러면 내가 질문 안 해도 될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더 알 건데 내가 괜히 질문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모르면은 이거 이때 밝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못한다,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서양식 교육,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은 질문 많이 하는 교육이라네요. 과연 전 거기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질문은 요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안 보이고 당장 모르면은 생전 모를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알려고 그러고 이렇게 질문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요쪽 사람은요, 눈앞에 당장 모르더라도 질문하잖아요. 저거 조금 있으면 다 알고, 내 마음 속에서 모른다는 생각만 바치기만 하면 금방 알 텐데, 금방 일일이 다 물어보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요새 서양식 교육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뭐를 질문하느냐? 눈앞에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당장 해결해야 될 돈, 내가 지금 갑자기 파산을 했다. 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돈 버는 방법이 뭐냐? 이제 요건 눈앞 현실 문제를 바로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요쪽 사람의 소관이고요. 요쪽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어려웠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미 10대, 초등학교 때 소년 가장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도 한번 신문팔이 했던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는요, 걔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어요.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구두 닦기 통을 메고 가면서 가장 노릇을 했던 게 있습니다. 쟤는 그 어린 마음에도 걔를 무척 존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을 해서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고 효도도 강했고, 어머니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10대 가장이 됐었어요. 근데 걔가 쭉 성공을 하다가 결국은 쭉 성공하다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효도도 강하고 도덕성도 괜찮은데 왜 사장이 됐다 떨어져 나오고 봤더니 철학의 빈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공부는 조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이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우중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문 파려고 뭐 아주 생활전선에 많이 뛰어쓰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어렸을 때부터 지혜 있게 알아차렸습니다. 김우중 씨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책 속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제 신문 팔인 요렇게 하면 된다. 고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머리 좋은 애들은 남이지 가정교사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사로 수입을 굉장히 잡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가정교사로 해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정교사 수입이 나중에 취직할 때보다 더 나은 그런 학생이 있어서 가정교사로 나가다가 나중에 학원 차려서 직장을 안 잡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교사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학원을 차려서 돈을 잘 버느냐, 그런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돈을 잘 벌 것이다라는 어떤 지혜가 터득이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돈 버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 있다고 칩시다. 김우중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왔습니다. CEO가 와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방법을 다 아는 사람, 요렇게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요렇게 하면 보는데 저희는 세계적인 CEO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귀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겠지. 그렇지만 더 잘 알지만 자기 나름대로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요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요 사람은 질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적인 CEO가 와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누가 돈 잘 번다니까 나도 돈 잘 벌겠다는 욕심이나 들뜬 마음으로 질문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죠. 근데 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도 돈 버는 방법을 다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큰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정도로 그쪽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인데 세계적인 CEO나 돈 버는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오니까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 이런 것을 딱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이도 벌써 질문하는 걸 보면 예사롭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듣고 바로 깨칩니다. 여기에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도 그렇구나 하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요 사람은 질문도 잘 안 하지만은 질문을 한번 해주면은 바로 알아들으면서 바로 실행에 옮기고 바로 성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보리존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금강경 제2번에 2개 질문을 했어요. 수보리존자가. 질문을 한 것은 요쪽 사람처럼 맹탕 모르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만 얻어서 부자가 되거나 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조금만 하면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 있는 그런 상태의 질문이다. 요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금강경 해설서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이분에. 그럼 너는 잘나서 그렇게 얘기 잘하느냐 이랬을 수 있죠. 근데 저도 금강경 해설을 여러 번 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해설서처럼 그런 배경 설명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특히 유식을 공부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유식을 공부하면서 소인이 뭐고 군자가 뭐고 취해 있는 사람이 뭐고 깨어 있는 사람이 뭐고 현재 의식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잠재 의식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법식은 어떻고 이 사람의 질문은 어떻고 요것을 이해를 한다라면은
금강경 2번의 해석이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서는요, 글자 그대로 해서도 뭐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아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아는 것은요, 모르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많은 과목을 듣고 학점도 괜찮았던 때도 있었어요. 아, 그쪽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만 지나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맹탕이에요. 제로예요. 알긴 뭘 알아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저는 말하자면 이런 식의 삶을 쭉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살면 이런 사람은 신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찾아서 방방방방 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어떨까요? 좀 속이 깊은 사람이 돼야죠. 자,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제 K 너무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수보리가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종좌기에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편단우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는 그 인도 옛날 예절인가 봐요. 오른쪽 어깨를 얽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합장 공경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 예절이 꼭 필요하대요. 저는 달마어록을 봅니다. 달마어록을 보면 부처님한테 절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절이라는 게 뭐에 필요하냐면은 한 마음이지 보시지게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가 달마스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선하는 분들은 아침 예불에 참석을 안 했대요. 안 하고 불상의 절을 안 했답니다. 요새도 참선하는 분들은 불상의 절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달마 스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수보리존자 같은 도인은 예절 표시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절 표시 안 한다고 석가열애가 섭섭해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절 표시를 여기다 적었느냐? 예절 표시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수보리존자는 합장하고 우술 착지하고 이러지 않아도 다 알 정도로 압니다. 근데 1250원이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중한 예절 표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은 예절을 위한 예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는 예절이다. 여기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우세조나 이게 대단히 드무신 분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는 곧잘 이제 법문을 듣고 감격을 하면은 야 이거 처음 듣는 법문이다 대단한 법문이다. 당신은 너무 희우하십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이렇게 찬탄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라이라마 같은 이건 미국에 가면은 10만이 모인 넓은 무슨 홀 같은데 광장인지 숨소리 하나 안 들리게 조용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인당 500불씩 내는데도 꽉 찬대요, 거기가. 아마 다라이라마가 법문을 아주 명법문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운동을 하면서 희우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희우하다가 몇 달 지나면 정말 희우했나? 이런 생각. 이게 되게 요런 식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사람은요, 희우하다는 소리 함부로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천하의 명강이고 법문을 잘했다 하더라도 저는 테크닉 갖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수 있는 법문이다. 저희는 깨친이의 법문이다.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굉장히 희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쪽 사람이 희유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주가 공감하는 희유입니다. 진짜 희유입니다. 근데 희유는 몇 년을 지나도 일생을 가도 정말 희유한 사람이다. 이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요렇기 때문에 그때는 희유하다 그래도
요새는 어떻게 바쁜 줄 아세요? 1년만 지나면요, 그 사람 언제 길에서 봤나 이렇게 이럴 정도로 건망증이 심한 시대입니다. 저는 학생 때 좀 모범생 소리를 아마 좀 들은 적이 있어 갖고서는 그때 군대 훈련 받을 때 이제 우리 ROTC 했습니다만은 3개월 동안 한내의원에서 쭉 했는데 나를 좀 예쁘게 본 한 동기생이 야,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너 같은 애 잊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얘가 진짜인가? 그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길에서 보면 못 알아봐. 이게, 그러니까 다, 그냥 그때 느낌 그거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짜 희우가 아니다 이거죠. 상대적인 희우요, 일시적인 희우요, 속마음에서 나오는 희우가 아니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희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 금강경이 뭐냐 하면 바로 요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속마음에서 사는 사람, 칠식에서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장로가 되는 이런 가르침, 여기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희우라고 하는 것과 이쪽 사람이 희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틀리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두 가지 옵니다. 열애 선혼염 제보살 하시며 선부쪽 제보살 하시나니까. 부처님이시여 모든 보살을 마음속으로 잘 관찰을 하시나 봐요. 관찰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선부촉은 마음속으로 잘 돼야 될 텐데가 아니에요. 행동으로까지 실제로 도와주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부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잘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잘 실제로 솔선수범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사람은 다 깨치고 있어요. 수보리준자. 그렇게 선원염 제보살, 선로쪽 제보살 하신다고 난 깨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심인데는 응운하주면 운항복. 안옥 따라 삼맥삼보지 이제 밝아지고 싶은 거예요.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낸 사람은 이제 밝아지고 싶은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수도를 해서 밝아지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응운하주는 어떻게 수도를 해서 항복기심,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자세히 따지지 않아도 돼요.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 질문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답만 들어서 수도하는 방법만 알아서 수도해서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이게 칭찬을 하세요. 수보리야. 그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금제청하라. 잘 들어라 이럽니다. 이게 부처님은 장로 이상이죠. 이제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요 글자 이외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금강경은요, 한자로 읽으세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은 하나의 뜻밖에 모릅니다. 그 속에 깊은 의미를 한글로 하면 외래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주 초보자가 어떻게 한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꼭 한자로 읽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자로 읽는 연습을 해야 결국은 재앙을 소멸하고 나아가서 밝아지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손도 성취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글로만 읽으면 재앙 소멸의 수준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재앙 소멸은 확실히 돼요. 그리고 소원도 부분적으로 됩니다만은 사람을 지혜롭게 밝아지게 하는 데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게 한다. 처음에 다소 힘들더라도 한자로 읽으면서 그 뜻을 자꾸 알려고 하시는 이런 독성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금제청하라 잘 들어라. 너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뭐 너라는 것보다도 수보리주녀를 비롯한 미래 모든 중생들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혹 따라 삼약산 보리시민되는 응 여시주며 여시양복기 시민이라.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밝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도해서 결국은 깨치게 되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유연인이다 세조나 원료용문학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즐겁게 듣고자 합니다. 밝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런 뜻인데, 자, 요 얘기를 쭉 제가 해석을 그냥 한 겁니다. 제 의견 보태지 않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 이게 서론으로 보실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 3, 4, 5분부터 밝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이다. 아직은 밝아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길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요새 글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해서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운 얘기를 하고 맛배기를 비다가 조금 설명을 하다가 결론은 뭐다. 대개 요새 글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신문의 사설도 그런 식으로 쓰고요. 소설의 접근법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다 그러니까 그런 글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서론이로구나. 진짜 하실 말씀은 3, 4, 5분에 있구나. 이렇게 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결론까지 다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명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설명까지 하고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양 학문과 서양 학문의 차이와 그 다른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소위 동양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구시대 유물로 됐고 요새 먹고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서삼경이나 불경 같은 것이 이제 소위 동양 학문입니다. 뭐 노자도 거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학문은 요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다 100% 서양 학문입니다. 뭐 성균관 대학교 같은 데는 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사서삼경을 배우는데 거기서 사서삼경을 배우는 것은 동양 학문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완전히 서양 학문식으로 동양학을 배우고 있어요. 왜? 그게 동양 학문인데 왜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서삼경이지만 도인이 가리키면 동양 학문이 됩니다. 근데 도인이 가리키는 사서삼경이 있습니까? 성균관대학의 동양철학과라고 요새도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거기 사서삼경을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요새 현대에서 어디 가서 중국에 가서 박사 따온 사람이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가리키는 사서삼경은요 서양 학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근데 정말 동양에서 태어난 도인이 가리키는 동양 학문은 그게 진짜 동양 학문이 됩니다. 근데 요 특징이 뭐냐면요, 서양 학문, 요거는 좀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것이니까 여기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양 학문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동굴입니다. 깡해요. 근데 저길 통과해야 됩니다. 불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듬어서 어디 가면 물이 있더라. 어디 가면 폭포수가 있더라. 여기 피해 가면은 저 끝까지 갈 수 있더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하나 가면서 동굴을 헤쳐가는 길을 밝혀놓은 것. 이게 서양 학문입니다. 그럼 동양 학문은 뭐냐면 까긴 하지만 깨닫고 보니까 훤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이가 써놓은 게 동양 학문이라는 겁니다. 서양 학문은 모르는 이가 더듬어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새로운 학설이 자꾸 나와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거겠죠. 조금 있으면 아인슈타인 제킬 사람 나와요. 또 인문 사회학에서 누가 유명합니까? 그 사람 제킬 사람 나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가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팩트라고 그러지만 자기 선입견을 붙이니까 다 팩트도 가짜입니다. 요새 팩트는 진짜 팩트가 아니에요. 자기 선입견이 붙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팩트는 도인만이 선입견 없는 사람이 깨친이가 보는 게 진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특징이요. 서양 학문 귀납법이에요. 3단 논법이라고 우리 배웠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다 여자를 좋아한다. 따라서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알기 쉬운 표현. 이게 3단 논법인데 이제 서론, 뭐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결론이 되게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양학문은요, 서론에서 그대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즉 금강경 2분에 금강경 전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거 모르죠. 금강경 2분이 서론 같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논의 1, 2, 3 이제 해갖고선 5가지 쭉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질문하셔도 좋고요. 집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건 다 아는데 요건 모르겠더라. 그래서 요 시간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것에 관련되지 않은 난 이런 건 관심이 없다. 먹고 살고 이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질문도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대답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능한 대로 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제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지난주 일본의 강의를 통해서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의식주 이제 의식주. 네, 의식주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생활, 법률생활, 정신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건강한 올바른 수도인이 건강한 경제인이고 사회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과 이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건강한 경제인과 사회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단계 중에서 신의 행징에 이제 행하라는 말씀에 그게 연결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제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의 행징의 증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꼭 질문과 똑같이 알맞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얘기는 아마 잘 알아들으시고, 과연 설명 잘한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주 드물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는 옷의자죠. 식은 밥식자입니다. 이게 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예요. 근데 이제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1차적인 게 먹는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봐야 됩니다. 굶고서는 뭐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먹은 뒤에는 옷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이제 옷 잘 입고 난 뒤에는 집도 좀 좋은 집도 갖고 이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욕망이 바라는 단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주에서 어떻게 경제 생활, 법률 생활, 정신 생활, 이것을 관계시킬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탐진치와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제가 이렇게 연결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소리 섣부르게 했다가는 아까처럼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반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 소위 깨어있는 사람, 겉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이면의 뜻을 보는 사람은 이런 먹고 사는 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경제의 원리를 깨친 사람이다라고 금방 조금 보면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장로요, 군자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은 예절에 관한 겁니다. 이 짐승들이요. 짐승들은 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옷을 잘 입고 가야 돼요. 뭐, 한복을 입고 갔다 신라 호텔에서 쫓겨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호텔에 가서 다리 밑에서 여름에 이렇게 더워서 나도 모르게 여기서 하던 했더니 호텔 뽀이가 오더니 이 호텔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전 그런 망신은 또 아주 얼굴이 빨개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단순히 옷은 추위를 가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회 거기 이면의 뜻이 있어요. 이 올바른 예절, 올바른 법률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올바른 법률을 해야 되느냐? 그걸 잘 갖춰야 되느냐?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은 그것은 진심 닦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 우리가 밥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가 있느냐? 남이 강탈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아야 이게 그런 얼마나 경제 생활해야 돈 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치는 것. 이 경제 생활은 탐심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을 깨치면 건전한 경제 생활이 되고 진심을 깨치면 건전한 법률 생활이 되고 치심을 깨치면 건전한 정신 생활이 되며 경제 생활은 바로 식에 관련이 되고 법률 생활은 의에 관련되고 정신 생활은 주에 관련된다. 주를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이 건축을 단순히 시공으로 보질 않더라고요. 예술이 있고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이 건축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건축가하고 토목가가 있었는데 토목은 완전히 시공만 하는 데래네요. 건축은 플러스 정신적인 가치가 붙어 있어요. 건축가하고 토목가가 틀리대네요. 공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그쪽이 아니. 그래서 이 건축은요 정신생활의 표준입니다. 이 주허머는 그냥 집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것을 건강한 의식주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탐진치를 닦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되는데 그것을 신의 행정으로 관련을 시킨다면 금강경을 자꾸 실천해라. 탐심이 나오더라도 바쳐라. 뭐 진심이 나오더라도 바쳐라. 이렇게 되면은 부자도 되고 그리고 점잖은 사람도 되고 나아가서는 밝은 사람도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뭐 꼭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상관이 없으셔도 좋습니다. 또는 여기 논의 1, 2, 3 중에서도 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답만 알려는 질문이 아니라 쭉 생각해 오셨던 것 중에서 조금 되시는 질문이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한 분 정도의 질문을 더 기다리기 전에 제가 오늘 아니면 대답하기 힘든 논의 6을 한번 보세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아마 저는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선종사에서 획기적인 한 획을 큰 스님이 계세요. 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인지 마조 스님인지 제가 아마 조주 스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동문서답이에요, 아니에요? 동문서답인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화두를 들고 그 화두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치는데 우리 지금 종종 스님이신 진제 스님이 뭐 7년인가 얼마 거쳐서 딱 깨쳤대요.
뜰 앞에 잣나무다라는 그 화두의 뜻을 깨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렇게 해서 깨쳤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누가 대답해 보실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과 사실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 똑같은 답을 제가 네. 해보겠는데, 서쪽에서 올 뜻은 무엇인가?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네, 네. 저기, 우리가 손을 딱 이렇게 발 안에 따는 선박선불이 하는 거는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뜰 앞에 잣나무하고 네, 어떻게 연관을?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 이랬잖아요. 네. 우리가 닦는 데는서 발 안에 따라 삼막삼불이 그거를 닦는 거 그거는 우리가 오고 가고 어디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닦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네, 그 자리에서 닦는 이제 건데 네. 서쪽에서 와서 우리가 손을 닦는 데서 그걸 닦는 와서 닦는 게 아니고 가서 닦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닦고 자기 있는 그 장소에서 닦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잣나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답변이 그러면 네. 그 자리에서 닦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질 않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보이는 게 뜰 앞에 장나무야 보니까. 눈앞에. 예, 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럼 보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 산 위에 뭐 구름, 흰 구름, 산 넘어 흰 구름 딱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상당히 그럴듯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확실히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쭉 여기에 대한 여러 큰 스님들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하세요.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한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육식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돈 버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뭐 하나만 알면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세계적인 부자가 와서 돈 버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을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맹탕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문해야 확실히 알아들립니다. 맹탕이 질문하면 가르쳐줘도 못해요. 저도 그런 거 모르면서 질문하면 가르쳐줘도 모르더라고요. 아는 거 같죠.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어느 정도 알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알아요. 그 사람. 이게 달마대사가 어떻게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게 질문한 사람은 되게 아는 겁니다. 조주 스님도 그걸 보고 조금만 힌트를 주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그걸 눈을 껌뻑껌뻑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팡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힌트만 주면 금방 알거든요. 근데 그걸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왜 몰라요? 네 속에 너 다 알고 있다. 조금만 힌트만 주면 안다. 그걸 말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극만 주는 겁니다. 동문서답식이 자극을 조금 줌으로써 그 구름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구름을 치워서 스스로 깨닫게. 너 다 알지? 근데 잠깐 헷가닥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하면서 자극을 줌으로써 스스로 너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본문하고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수보리 존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시라고 말은 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다 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2분 속에 이미 금강경 전체를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금강경 2분을 공부하셔야 바로 장로가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7식에 또는 8식에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겉에 따라가지 않고 속을 보고 겉에 방방 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준비해 오셨다가 내주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끝났다 그리고 시험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여기 잘만 하면요, 저는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적당하면 까딱하다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고 단순히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식으로 아시지 마시고 여기는 굉장히 엄숙한 미혹력이 들어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너무 오만하다고 그러시지 마세요. 영광이라는 소리를. 아마 전 사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